그 700억대 부자분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분이 8, 90대에 돌아가실 때 이미 자녀가 60대이신. 그렇다면은 그때 이미 상속세 내고 남는 게 한 400억도 채 안 되고, 내가 죽으면 우리 자녀한테도 또 상속세가 다시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3대만 내려가도 남는 돈이 100억대 수준으로 남게 된다. 이 이야기를 보니까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쪼변입니다. 오늘은 세무사님 모시고 세금 관련된 얘기 할 건데요. 오늘 모신 세무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법인 리치 대표 이장원 세무사님 모시고 현명한 부의 이전을 위한 상속세 기초 지식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세무사님은 국세청, KBS, 다수 언론사 패널, 칼럼 집필하고 계시고 직접 유튜브 채널도 두꺼비TV라고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해결사 쪼변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길 또 나오게 됐네요. 영광이네요. 저는 이제 두꺼비 세무사라는 이제 필명을 쓰고 있고요. 원래 이름은 이제 이장원 세무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주로 100억에서 이제 500억대 분들 자산 관리 위주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이제 상속증여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서 그쪽 관련된 책도 몇 년 전에 좀 쓰고, 최근에는 제가 이제 개정판이라고 할까요? 5월달에 이제 전면 개정판을 한번 내서 또 이거 관련된 궁금하신 분들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방송 촬영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안 그래도 이 책을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말씀하시기로는 100억대 이상 자산가분들 이야기처럼 얘기했지만 오늘 나눌 주제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의 이전 이 책을 보시면 나도 여기 해당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실 거예요. 서울에 그냥 아파트 한 채 평범하게 가진 일반 서민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일반 중산층들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이야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또 궁금한 내용은 이 책을 직접 보시면 여기에 전혀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게 내 이야기구나 해서 또 찾아보시기가 쉽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눴던 대로 집 한 채만 서울 수도권에 갖고 있어도 상속세가 발생한다라고 들었어요. 예전에는 상속세라고 하면은 그 상속세 낼 수 있어서 부럽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재벌이나 아주 상류층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왜 이렇게 평범한 세금이 됐을까요? 확실히 제가 느낀 바로는 이제 부동산 가격의 상승폭이 큰데, 대한민국은 사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로 많이 접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주거 공간이 가장 대표적일 건데, 최근에 제 고객분도 분당 지역에 아파트 한 채 있으시고 한 현금 조금 있어서 현금 한 2, 3천만 원? 이게 사실 가장 일반적인 상속이 일어나신 분들의 상담 패턴인데, 처음에 오셔가지고 배우자도 있으니까 내가 상속세를 내봤자 얼마나 내겠냐. 본인의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대부분 사실 거의 인식을 잘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 꼭 간단하게 계산했는데 한 1억 초반대 나오더라고요. 상속세만? 예. 거기다 취득세나 이것저것 얹으면 한 1억 2, 3천 나오니까 그때 좀 생각이 달라지죠. 왜냐면은 1억 원 이상의 뭔가의 지출이 일어난다라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금액이기도 하니까. 근데 이게 통계적으로도 사실 나온 게, 저는 이제 부의 이전 책에서도 이제 책을 쓰기 위해서 사실 사회 현상을 먼저 좀 연구를 하고 절세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안 그래도 세금책 재미없고 지루한데 사회 현상을 좀 최대한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니까 2016년도에 사망자 수가 28만 5천 명 정도, 거기서 상속세 신고하신 분이 한 6,200명, 6,400명 이 정도 되거든요. 네. 비율이 한 2.2% 정도 되더라고요. 총 사망자 수에 비해서. 근데 2022년도 통계를 보니까 한 35, 6만 명 정도 돌아가셨고, 네. 상속세 신고가 한 19,500명. 많이 늘어났네요. 예, 거의 한 3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예전에 내 부동산이 5억짜리가 지금 10억, 15억, 20억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비율로 따져보니까 한 5.2%가 상속세 신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역적으로도 나눠봤을 때 서울 경기권이 거의 70%에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서울 경기 집 한 채 있으면 그래도 열심히 살아서 읽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본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중산층 이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으세요. 그냥 말 그대로. 그렇죠. 그리고 집을 그걸 나중에 처분할 게 아니라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사는 집일 뿐이니까. 맞습니다. 말 그대로 거주의 공간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걸 받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는, 꽤 큰 액수를 내야 된다라는 것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놀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강의나 이런 게 들어오면 최고위 과정이나 CEO 과정, 아니면 기업가들이 있는 협회 조찬 만찬 이런 데서 강의를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주민센터나 문화센터에서
이제 강의가 올 정도더라고요. 일반인 분들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이 상속세율이 바뀐 지가 1999년에 바뀌고 한 번도 안 바뀌었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24년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걸 지표로 많이 말하는 게 음마아파트가 그때 딱 5억 정도였더라고요. 음마아파트가 그때 5억 원이었고 그때도 상속세는 이제 일반적으로 일괄공제라 그래서 5억 원을 빼주거든요. 그 당시 시점이면 상속세가 당연히 안 나오죠. 근데 지금 그게 거의 뭐 2, 30억이 육박하는데 30억이라 치면 기본공제 빼고 하면 한 8억 정도 돼야 됩니다. 음아파트는 사실 뭐 재건축이 되면 좋은데 아직 좀 지지부진한 상태고 네. 근데 그 상황에서 건물은 좀 더 낡았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상속세는 8억 원이란 돈을 내야 되니까 거기서 오는 이제 압박감이 엄청 큰 거죠, 사실. 와, 그렇다면 이거 손 놓고 계실 문제가 아니라 절세를 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면 확실히 좀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뭐 자세한 내용은 책을 보셔야겠지만 일단 우리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 한해서 뭐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그 전제 조건을 좀 아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증여를 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그 증여했던 걸 또 상속세 계산할 때 끌고 와서 계산을 하거든요. 포괄적으로 10년 범위 내에서는 상속한 것으로 보고 같이 계산을 해요. 예. 그러니까 뭐 9년 전에 1억 원 증여했더라서 여기가 세율이 뭐 10% 구간인데도 상속세 때는 이미 내가 50% 구간이면 1억 끌고 와서 적게 냈던 40% 더 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의 호흡이 좀 길다. 그래서 미리미리 줄 수밖에 없다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각보다 아까랑 똑같습니다.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 생각보다 이게 가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무관심하세요. 그러니까 자산이 막 올라가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좋은데 주식은 사놓고 계좌를 지워라. 그러면 가격 올라가면 그때 보면 된다. 이런 식이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본인이 상속세를 지금 얼마 내는지 사실 제가 강의할 때마다 계산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 계산을 처음 해보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자산의 관리라는 게 우상향이나 하다못해 기본적으로 이제 유지되길 바라지만 이게 단절된다라는 건 거의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발생하는 세금이 얼마 정도 나온다라는 걸 들었을 때 놀람이 꽤 크시더라고요. 제가 이 책 읽었는데 그 내용 중에 제일 놀랐던 사례가 그 700억대 부자분 이야기를 읽었어요. 700억대라고 하면 정말 굉장한 규모의 자산을 가진 그런 집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분이 8, 90대에 돌아가실 때 이미 자녀가 60대이신 그렇다면은 그때 이미 상속세 내고 남는 게 한 400억도 채 안 되고 다시 그 60대이신 자녀분들이 돌아가실 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상속세를 이렇게 많이 냈는데 내가 죽으면 우리 자녀한테도 또 상속세가 다시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3대만 내려가도 남는 돈이 100억대 수준으로 남게 된다. 이 이야기를 보니까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 280억짜리 납부서를 보면 사실은 와 제가 평생 그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그걸 납부서로 전달할 때 그 암담함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분도 이미 환갑이시잖아요. 네. 그분도 사실 뭐 불이룩한 거를 빼고 나서 그 정도의 가액인데 본인 것까지 합치게 됐을 때 더 높은 상속세 원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본인이 그렇다고 그 나이에 뭐 엄청난 소비를 하시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아쉬운 게 좀 크고요. 사실은 저는 이게 한편으로는 뭐랄까요 가족 세금이고 울타리 세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상속과 증여는 거의 하나의 왼발 오른발 같은 개념인데 이게 그 당시 시점에 그 60대 상속인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첫 번째가 이제 너무 많은 금액이다. 그리고 두 번째 나 죽으면 얼마 나오냐고 그 얘기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좀 얘기를 하셨던 거 아쉬운 점이세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자수성가했대요. 아버지가 그렇게 자산이 많아도 직접적으로 본인에게 준 거는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 명의로 그냥 다 갖고 계시고 자녀는 자녀대로 자기 힘으로 네, 자기 힘으로 이제 일어나신 케이스인데 그게 많이 와닿았어요. 내가 20대도 아니고 한 40대 때 조금이라도 혹시 지원을 받았으면 사업을 일구는 데 있어서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너무 고생을 했었던 게 있는데 이제 와서 이 돈을 받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근데 사실 지금의 20, 30대는 좀 사실 결혼부터가 이미 어렵잖아요. 거의 뭐 결혼 평균 자금이 3억 3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근데 초봉 연금이 3,300만 원 막 이래버리니까 결혼은 거의 엄두도 못 내고 그래서 제가 주라는 게 사실 뭐 이런 세금을 좀 줄이자는 목적도 있지만 자녀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마중물이 좀 필요하다. 왜냐면은 이 자녀가 뭔가 스타트를 아예 못 해요. 하다못해 결혼을 하기 위해서라도 돈이 좀 필요할 텐데 그 돈이 없으니까 이제 아예 스타트를 못 해버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증여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게 물론 이제 상속과 증여라는 제도 개편이 아주 잘 되면야 좋겠지만 개편이 안 된 상황이면 지금 상황에 맞춰서 마중물을 주는 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 거죠.
최근에 세무사님 그 유튜브 보니까 압구정 현대 아파트였나요? 그걸 92년생 취득하면서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는 준비를 굉장히 잘 하셨다 이러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미리 증여할 부분 증여하고 배당 수익으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으면 배당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을 간단하게라도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증여도 뭐 태어나서 일단 2천만 원 줘라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우선은 아까 그 뭐 압구정 현대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분은 미리미리 주식을 이미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을 받은 이후에 그 회사가 제가 봤을 때는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게 상당히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나 주식을 받았으니까 그에 따른 이제 배당을 쭉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럼 자기 소득이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증여 같은 경우는 10년 내 증여라면 계속 합쳐져서 똑같이 합산이 되기 때문에 처음 증여받았을 땐 10% 세율이지만 계속 금액 늘어나면 20%, 30%, 40%, 50% 계단씩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배당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에 분산이 되죠. 말 그대로 연도마다 딱 세금 내고 끝나니까. 소득세 계산해서 내는 거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합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방식은 장기적인 호흡 관점에서는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좋죠. 주식을 받아서 뭐 이렇게 배당을 꾸준히 해준다거나 아니면 가족법인을 통해서 뭔가 부동산을 운영을 한다거나 그럼 부동산에 임대소득이 많이 생겼을 때 자녀에게 배당을 해주었을 때 자기 지분으로. 맞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게 뭐 위법을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합법적인 다른 방식의 절세 방식을 활용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활용하면 엄청나게 이제 좀 자녀에게 마중물이나 부의 이전을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다.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컨설팅 기법이나 이런 게 많이 있기는 한데 대부분 가족법인에 대해서 좀 고민을 요즘 사실은 많이 하고 계세요. 왜냐면은 이 증여라는 것도 예전의 1억과 지금의 1억은 너무 다르니까. 다르죠. 예, 많이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율은 24년간 바뀐 적이 없으니까 말 그대로 점점 금액은 높아질 거고 그러려면 차라리 아예 마중물에서 너가 퍼가갈 수 있게 법인에 물을 담아놓고 너가 알아서 퍼가라 이 개념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꽤 늘어나기. 좀 약간 다른 얘기인데, 그리고 상속 얘기하면은 이제 자녀 세대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부모님 세대 입장에서는 내가 미리 주면은 이 자녀가 나의 효도도 안 하고 이럴까봐 미리 주는 게 참 고민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내가 오히려 끝까지 쥐고 있는 게 뭐 가족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하는데도 더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효도계약서가 효과가 어떤가요?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뭐 조건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뭐 생활비 100만 원을 매달 드릴게요 라는 조건을 한다든지 아니면 월 1회 이상 뭐 저녁 식사를 함께 할게요. 네. 뭐 이렇게 해서 조건을 건 부담부 증여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에 따라서 증여를 한다면, 원래는 증여는 증여 행위가 있은 이후에는 취소가 안 돼요. 그냥 증여면 끝이에요. 뭐 해제를 한다거나 네, 뭐 다른 그 방식이 특별한 네. 해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부담부 증여 계약서가 있다면 해당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해제할 수가 있죠. 사실 그래서 변호사님의 이 말을 듣고 이제 똑같이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증여라는 걸 마음에 먹고 오시는 분들이라 대부분에 대해서 그 고민을 마주하는 현장은 언제냐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큰 언론사나 이런 데서 강의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첫 번째는 증여하겠다고 맘먹고 들으시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강의 저 강의 듣다가 이런 말도 하는구나. 근데 그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 죽으면 알아서 다 가져가 이런 마인드도 있으실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에게 이제 제 강의가 들었을 때 궁금증이나 퀘스천이 좀 생기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게 첫 번째로는 내가 자산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는지 포트폴리오를 고민해봐라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20억짜리 아파트 한 채예요. 그것도 예전에는 엄청 뭐 3억이었는데 지금 20억이 된 것 뿐이고 그다음에 현금 2, 3천만 원의 그 자금과 연금으로 살아가고 계시다. 그럼 저는 무조건 말씀드려요. 이건 절대 주지 마라. 왜냐 20억짜리 주택을 줘버리면 말 그대로 불안감이 커지세요. 물론 자녀가 효도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준다 그러면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효도계약서 말 그대로 부담부증에 대한 어떤 성취 조건이나 이런 거를 걸어놓고 주면은 되겠지만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주지 말아라고 전 말씀을 드려요. 결국은 이거는 감성적인 세금이고 가족 간의 세금이에요. 근데 내가 불안감을 느껴 할 거면 차라리 안 주는 게 맞다. 그때는 세금을 절세하는 게 목적이면 안 된다. 왜냐면 나의 삶이 행복하고 윤택해야 된다. 요즘은 어르신들이 그 얘기도 많이 하세요. 내가 자녀한테 손 벌리지만 않아도 그럼 효도를 받은 거라고 봐야 돼.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아유 그 말이 좀 슬프긴 하지만 또 맞는 말이실 수도 있겠다. 네. 근데 내가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고 5억 원짜리 뭐 상가주택이 2개 있다. 그러면은 이거 하나 정도는 좀 분리시킬 수 있는 포트폴리오니까 이런 덩어리 하나는 자녀에게 줘보는 거 어떠세요? 그렇게 얘기를 나누지 무작정 주란 말을 저는 절대 하진 않죠.
그게 좋을 것 같네요. 일단 내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집 한 채 정도 가지고 계신다면 이걸 덜렁 증여를 하게 되면 드물긴 하지만 진짜 부모 자식 간의 명도 소송이 일어나거든요. 제가 최근에 했습니다. 제가 뭐 소송을 한 건 아니고 그것에 자문을 소유권을 하셨군요. 갖고 오는 네. 갖고 오는 이제 저가형수도 거래를 했었는데 네.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그것도 또 말씀을 좀 첨언을 많이 하는데 증여를 할 때 저는 증여 끝나고 나서 마지막 현장에 미팅을 하잖아요. 그때 무조건 수증자인 자녀를 데리고 오라고 해요. 왜냐면은 첫 번째로 감사해 하질 않아요. 정말 많은 이제 증여권과 상속권을 경험하면서 당연하다고 느끼는데, 생각하는 거군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얘기를 제가 강력하게 해줘요. 당신 연봉 얼마지? 내가 다 알고 물어보거든요. 왜냐면 자녀분의 연봉을 알아야 납부 전략을 짜잖아요. 네, 네, 이렇게 네. 쪼개서 냅시다 뭐 이런 것들 전략을 짜니까, 그러니까 자원 마련을 해야 되니까 대충 알고 이제 미팅을 가지면 선생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25년 걸려도 이걸 못 산다. 근데 이걸 아버님이 지금 힘겹게 읽어서 준 건데 감사함을 제발 느껴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를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인데 운영의 방식이나 지식이 없으면 금방 깎아먹더라고요. 너무 많이 봤어요. 덜컥 받았는데 뭐 주변 이야기를 듣고 어딘가에 재투자를 한다든지 맞습니다. 그런 행위를 하다가 네. 한 번에 날려먹는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서 막 대출 끌어와가지고 하나 집을 더 사자 막 이런 비과세 논리도 막 모르시는 상황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포트폴리오 말씀을 꼭 드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지켰을 때 또 부모님 마음이 또 미어지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부동산을 운용하시는 분들이 제 고객이 많은데 주식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증여를 할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현금을 주지 말고, 왜냐면 주식 팔아서 현금 주려고 하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주식을 한번 줘봐라. 그러면 그때부터 자녀는 어플 깔고 주식 공부를 할 거다. 그건 상당히 중요하다. 많은 건 주지 말고 주식 종류 한 3개, 4개 줘봐라. 그래야 공부를 한다. 왜냐면 주식을 가지고 계시다가 상속이 일어난 걸 정말 많이 경험을 해요. 자녀분이 이 주식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니까 상속받으면 다 덜컥 팔아버리시더라고요. 근데 그 상속세 신고기간 6개월 동안에 50%까지 올라간 것도 봤어요. 아, 너무 안타깝네요. 네. 와, 진짜 이건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된다. 이거 재산을 가져가는 그 사람도 공부를 안 하면 진짜 3대 안에 무조건 망하겠구나. 네. 상속재산, 부의 이전에 관해서 이장원 세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